네, 대박 90분 목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와 90분 동안 함께해 주실 두 분 만나볼 텐데요. 타이거 황윤석 대표, 유진투자증권 도곡지점의 장대진 부지점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오늘도 시장 이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가야죠. 02786-1022, 1023 두 대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TN 채팅방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지금부터 매수가와 또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의 대담한 토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금리 결정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두 가지 이벤트를 순조롭게 보냈습니다. 과연 이제 시장의 관심은 EU 정상회담을 향하고 있는데요. 과연 내일의 등락의 결정지를 주요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지 이 시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거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한 10시경에 예상대로 ECB 금리 인하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0.25%죠. 네. 그 하향 금리가 인하되는 이제 ECB 쪽에서는 그만큼 이제 위기의 심각성을 아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 부양에 미리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은행의 신용 경색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ECB 쪽에서는 아마 기준금리와 함께 만기가 긴 장기 대출제를 도입을 하고 차입 요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내 은행들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유동성 확대 방안도 같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부 조건 같은 것도 완화를 시켜서 현재 담보의 10%로 제한하고 있는 무보증 은행채의 담보 인정 비율을 높여주고요. 또 ABS 자산담보부 증권까지 담보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S&P나 이런 쪽이 유로존 17개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은행들 또 EU까지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강등하겠다 하고 경고한 것이 아마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부분 좀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강하니까. 다만, 내일 시장에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ECB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연 1%로 됐고요. 그에 앞서서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0.5%로 동결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 확대 방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번 주 또 최대 이벤트죠. 장대진 부지점장님, EU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는데 역시나 독일의 반대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EFSF 또 ESM 관련 문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일단 독일이 상당히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EFSF와 ESM 병행 운영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당초 ESM이 23년부터 이제 출범을 하고 그리고 이제 EFSF가 이제 해산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어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병행을 운영하면서 이중막을 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독일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운영 기준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채권 발행할 때, 각 나라들이 이제 보증을 쓰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증을 쓰는 나라를 보면은 독일,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필리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이 이제 보증을 쓰고, 그에 대해서 이제 트리플 A 등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건데, 현재 EFSF도 지금 이제 보증을 쓰고 있는데 또 ESM까지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더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보다도 독일이 더 부담이 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합의가 된다면은 상당히 좀 고제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근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합의는 좀 어렵겠다. 뭐 지금 바로 이제 그 금요일이니까는 내일이죠. 뭐 우리 그 유럽으로 본다고 하면은 한 이틀 뒤 정도 되는데요. 뭐 시간이 짧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반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바로 합의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좋은 방안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정상회담에서는 뭐 요게 대해 가지고는 병행 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반대의 어떤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연장해 가지고 좀 보완책을 갖다가 마련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병행 여부는 이번 당장 정상회의에서는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지금 또 드라기 ECB 총재가 3년 만기 대출을 도입했다. 은행권 담보 기준을 완화했다. 이런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뭐 유동성 확대 방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보통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이제 그 담보 자산을 갖다가 얼마나 치주냐 그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얼만큼 대출할 수 있는 양을 갖다 조절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완화를 시켜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돈을 풀어가지고 좀 이제 그 경제가 좀 그 위기 상황 가는 것 같다 막아보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좀 유동성 공급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또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타이거 대표님, 며칠 전 독일과 프랑스가 EU 협약 개정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재정 운용 기준을 어기는 회원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제재라는 것이 이미 EU 조약에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합의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이제 재정 적자 비율이 GDP의 3%를 넘는 국가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골든 룰을 이제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같은 민간 부분의 참여는 이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ESM을 1년 정도 앞당겨서 2012년 정도에 출범할 계획이다. 위기 지속 상황을 봐가면서 매월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 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로본드에 대해서는 독일의 도입 불가 입장, 그 다음에 ECB의 독립성 확인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EU 조약 개정 이후에 투자 심리는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EU 조약 개정 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27개 회원국이 전부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회원국이 재정 적자를 국내 총 생산의 GDP의 3% 이내로 준수하는 방안을 이제 넣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EU 회원국 가운데서도 이 조약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은 27%고요. 반대하는 입장은 국가들은 48% 거의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영국에서도 지금 EU 조약 가입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우선 17개 유로존 정부 간의 조약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수적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이 EFSF의 4,400억 유로, 또 ESM의 5천억 유로 공동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독불 정상회담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강경한 독일 입장이 채택이 된 셈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은 ECB의 역할 강화와 EFSF의 재정 확충에 대해서 이 독일의 강경한 입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로본드 발행이나 ECB 개입과 같은 극약 처방보다는 이렇게 다소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으로 네. 좀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소리가 크고 또 유로존 내 합의를 이루어내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골든 룰을 적용할 때 사실은 유로존이 출범할 때 했어야 되는 상황을 너무 지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후의 약방문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 재정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
네.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고요. 네. 점이고요. 그다음에 22의 독립성 보장으로 인해서 22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골든 룰 적용 말씀해 주셨는데 골든 룰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골든 룰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재정 적자 비율이 GDP의 3%를 넘는 국가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제재를 하겠다. 아, 예. 이 내용이 골든 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일이 그동안 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는데 또 독일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대진 부지점장님, 이번에는 중국 관련 얘기 한번 짚어볼게요. 내일 중국에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또 생산자 물가지수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 네.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상당히 인플레이션하고 관계가 좀 많이 된 이야기겠죠. 그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돈을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지금 유럽 쪽도 어렵고 그리고 미국 쪽도 어려운 가운데서 세계의 경제를 갖다 글로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데는 중국의 어떤 소비가 진작돼서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아니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낮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통화 정책을 갖다가 완화를 시켜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예상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 이내로 CPI가 5% 이내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뭐 그에 상응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4.5% 정도로 떨어진다면은 올해 수준에서는 최저치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좀 긴축 완화를 갖다가 조치를 갖다가 이전에도 했지만 또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기대감이 사실 중국이 이제 지금 성장률 자체가 뭐 7%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상해 증시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양이죠. 사실 이제 어떤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나라든지 이 성장률 자체가 상승의 속도가 점점 올라가면은 그 기대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제 상승의 속도가 성장률 자체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반해가지고 더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 그 증시를 보면은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성장률 자체를 갖다가 이전에 뭐 9% 이상 성장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성장률 유지하기 위해서 좀 내수 쪽으로 좀 경기 진작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 중국인들이 지금 돈을 쌓아놓고 있다고 하죠. 지금 많이 이제 수출을 하고, 그리고 이 돈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수출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GDP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내수 쪽에서 이제 그 진작을 갖다가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 내수 관련 뭐 수혜주들이 좀 이제 관련주들 뭐 수혜가 예상되는데 늘 이야기 나왔었죠. 뭐 중국의 뭐 내수 관련주들이 뜬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락앤락이라든지 베이직 하우스라든지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그런 유들의 어떤 중국 관련주들이 또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하지만 중국 쪽에 계속해서 좀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부동산 쪽이라고 할 텐데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까요, 이제? 물론 이제 사실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동산 경기를 갖다 진정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불로소득의 어떤 일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비가 지갑이 열기 쉬운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데 중국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부동산이죠. 네. 부동산인데 돈을 풀므로 해서 긴축을 갖다가 완화함으로 해서 돈을 풀면은 어차피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조정해야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그 가치,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좀 이제 하락이 좀 멈출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뭐 유럽 재정 위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는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국 사회과학원 이쪽에서는 오히려 좀 전망치를 높였더라고요. 내년에 성장 전망을 한 8.9%로 높였고 여기에 그 근거로는 긴축 완화가 반영될 것이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축 완화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타이거 대표께서도 중국 쪽 긴축 완화 쪽으로 보시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유럽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이제 중국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중국 쪽이 최근에 금리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게 결국은 또 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중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결국은 글로벌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중국의 긴축 완화가 네. 결국은 전 세계 경제와 연결돼서 이러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내수 관련주 또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죠. 장대진 부지점장께서는 뭐 락앤락이나 코스맥스 이런 종목 꼽아주셨는데 타이거 대표께서는 또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중국 소비 긴축 완화 수혜주라고 하면 역시 내수 관련주들인데요. 시장에 많이 알려진 거로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기계, 그다음에 화학 이런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딱 하나 떠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학주가 중국 긴축 완화 좀 기대감이 작용을 했잖아요. 네. 화학주 바닥론 얘기도 나오고 있고 화학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화학주도 물론 이제 업황에 따라 좀 다르고 이제 종목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 대형주들 쪽에서도 돌발 악재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갑자기 악화됐다든지 시장 전망이 갑자기 저조하다든지 하는 매출 부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좀 일격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계열 분리가 됐다는 금호석유 화학이나 네. 또 업종의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석유화학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호석유나 호남석유화학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